단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일본이 BOJ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급적 왜곡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런 일들이 이번에 벌어졌는데 예. 그러면 그냥 끝날 거냐? 얘 하나만 갖고 이랬다면은 모르겠는데 기저에 깔려 있는 게 경기 둔화 및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걱정을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올랐어요. 그러니까 더 고평가된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딱 벌어졌으니 만약에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이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예전처럼 강하게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힘을 많이 잃었다. 이른바 아래 공포라는 시장 상황이 이번 주 월요일을 아주 긴장감을 갖게 했던 시장이었죠. 그런데 미국 시장도 한국 시장도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여진이 계속될 거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고 그 여진이 어쩌면 본진에 비교해서 작지 않을 거라는 걱정도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굉장히 경험 많으면서도 시장 내부를 이론과 숫자로 보다는 경험과 그리고 수급 그리고 심리로 한번 파헤쳐 봐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과 함께 증권시장을 지키고 있는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를 저녁에도 소환을 해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아침 저녁으로. 저녁 되니까 목이 좀 잠기네요. 오늘은 그 1시간이니까 예. 우리 박 이사님 좀 편안하게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많았죠. IMF를 비롯해서 금융위기다 코로나다 다 넘어오셨는데 어쨌든 흔치는 않은 경우를 닥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흔치도 않고요. 뭐 이런 경험은 많았는데 월요일 날 마이너스 8% 종목별로는 10에서 20% 사이에 전부 다 빠진 그날은 예. 이렇게까지?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황당한 예. 또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주고서 시장이 좀 움직이는데 그날 좀 그렇지 않아서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건지 예. 아니면 앞으로 빠질 것에 트리거를 주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과 그리고 걱정스럽게 그날 하루 보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독특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그 있습니다. 심리라는 건 사실 말 가운데 묻어 나오는 거잖아요. 예. 많은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시니까 이사님한테 가장 많이 뭐예요 이게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아니, 고객분들은 뭐 이렇게 뭐 오가다라든지 뭐 가장 많은 개인 투자분들의 질문은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 이거 어떻게 해? 이 질문이 이제 당연히 제일 많고요. 언제나 요번에 같이 이제 급락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질문이 많았고 또 방송에 요청을 받은 거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지 예. 아니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시그널인지 예. 이걸 가장 많이 질문을 했고 뭐 그날 당일날은 무슨 전쟁이 났냐 뭐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날은 사실은 진위 여부가 정확하지 않았고요.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앞으로 알려지겠죠. 이제 수급이 어땠다는 게 이제 알려지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지하는 거는 일본이 BOJ에서 금리 인상한 그 날짜하고 똑같이 빠졌기 때문에 예. 원인은 그거다.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추가로 될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점심에도 펀드 매니저 본부라고 제가 방송을 했는데 예. 명확하게 이제 대부분 주식시장에서 오래 있었던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경기를 바탕으로 즉 경기 둔화와 침체를 바탕으로 하락을 하면 이 시장은 오래 하락을 할 거고 예. 추세가 꺾이는 거고 경기 침체가 아닌 다른 이유로 빠졌다면 텐트럼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발작 증세, 예. 어떤 수급이라든지 어떤 이벤트로 인한 발작 증세로 끝나려면 예. 경기가 우리 우려만큼 나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안정감을 찾을 거란 얘기는 박 이사님은 경기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경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죠. 하는데 시점을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뭐 사실 김프로님하고도 올해 내내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계속 둔화되는 쪽으로 가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 계속 우리가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걱정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 이번 이렇게 벌어진 게 실제로 경기 침체기로 간다는 어떤 확신이나 시그널을 가지고서 이렇게 일했느냐를 예. 봤을 때는 시점으로 봐서 지금은 좀 아니지 않겠냐. 저는 항상 올해 내내 얘기한 거는 예. 올해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끝날 즈음에 올해 연말이나 내년쯤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경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지금 먼저 그 부분에서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여전히 모든 지표를 보면은 지금 당장 경기가 침체되는 신호가 나와서 또는 지표가 나와서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면에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원래 질문지에 있는 내용들은 아닌데 제가 한번 네. 써왔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들을 좀 여러 가지를 많이 가져왔는데요. 네. 이 화면은 지금 김프로님 저하고 방송하면서 세 한 두 번째 번 보는 본것 겁니다. 같네요. 예, 여러 번 본 겁니다. 예. 이게 언제냐면요. 무려 3월 둘째 주예요. 3월 둘째 주에 도대체 이 황소를 이 버블이 언제까지 어떻게 끌고 갈 거야 라는 네. 표지에 굉장히 우화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예. 이게 3월 둘째 주예요. 3월 둘째 주에 S&P 500의 지수가 얼마였냐면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었습니다. 4,600, 4,700이었어요. 예. 이때 이런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1,000포인트나 더 뜬 거예요. 5,600포인트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하락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 4,700에 갔을 때도 도대체 이 버블은 뭘로 갈 거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1,000포인트나 더 간 상황이니 이 부분을 사실 고평가되었다라고는 인식을 하면서 시장을 계속 봐왔던 거거든요. 예. 네, 그런 가운데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했던 거는 뭐냐면 오늘 보여드린 거는 오늘 제가 새로 만들어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정리를 좀 하자고요. 그동안에 제가 데일리로 매일매일 차트 보여드리고 매일매일 뉴스를 보여드리잖아요. 그 뉴스를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 자, 요 차트는 지난번에 그걸 이제 돌파할 때 차트 5,600포인트 고점 찍을 때 차트고 요건 지금이에요. 지금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5,100포인트 때까지.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요것도 요까지 떨어지는 동안 올라가고 떨어지는 동안 뉴스를 몇 가지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다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게 다 보여드린 거예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의 IMF에서 2024년 4월에 올해 4월에 앞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걸 이미 발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둔화될 거다. 그냥 찬찬히 한번 보세요.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뉴스로 많이 나타낸 것들은 뭐 이런 워딩들이에요. 미국 경제 고금리로 인해서 둔화 신호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소매 판매 및 주택 지표가 둔화되고 있고 고용 지표가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1분기 실질 GDP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계속 전해주고 있었고요. 네. 또 미국에 이것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2분기 제가 1분기 기준으로 이 자료를 냈었는데 2분기에 지금 발표가 돼서 이걸 좀 바꿔왔는데요. 예. 2분기 기준으로 미국 신용카드 부채가 1,570조 원으로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연준의 가계 신용보고서에서 나온 거거든요. 전년 대비 5.8%나 증가했고 2분기 연체율이 9.1%인데 놀라운 거는 90일 이상 연체가 7.2%예요. 저거는 거의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쌓인 가계의 저축은 소비자가 높은 물가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점차 이러한 완충제가 줄어들고 소비 활력이 떨어지며 이제 미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조업 PMI가 46.8로 낮게 나왔고 다행스럽게 서비스 PMI는 51.4가 나왔어요. 예. 이게 지금 우리 이번에 떨어지고 나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뉴스들이요. 이전에 계속 있었던 그런 뉴스를 지금 그렇죠. 다시 리뷰하는 겁니다. 예.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런 가운데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요 회색선은 노랜딩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붉은 노란색은 하드랜딩을 얘기하는 거고 중간은 소프트랜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보면은 노랜딩을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올 봄에. 그렇죠. 근데 이게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네. 아, 경기가 둔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을 모두 다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드랜딩이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았고 소프트랜딩이 늘어난 거예요.
결국 이걸 쭉 보여드린 건 뭐냐면은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것도 올 봄의 뉴스예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벤 버너키 의장 아시죠? 예. 옐런 장관 전에 있었던 8호 의장이 저기 연준 의장이셨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마지막 마일을 달성하려면 일정 기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임금 인상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시카고 연은 총재 굴스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조만간 안 내리면 이거 환경을 놓친다. 노동시장이 확실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연준이 움직이지 않으면 경제 황금 경로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게 지난 지수는 올라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뉴스로 전해준 거예요. 이게. 경제 공보를 계속 날린 거죠. 예,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 요번에 탁 빠지면서 시장이 급락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게 확 뒤집어지면서 이제 결과치로 나왔냐? 네.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요번에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 밖에 좋게 나왔습니다. CME에서 요번에 발표되는 GDP 나오고 있죠. 네. 이건 올렸어요.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런 게 바뀐 게 아니고요. 소프트 랜딩 할 거야. 경기는 안 좋아질 거야. 내년에 더 안 좋아질 거야. 이런 IMF나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계속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둔화되고 있고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거는 보험적으로 연준이 빨리 움직여주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인슈런스 컷이라고 하죠. 예. 그걸 바랬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와서 시장이 푹 빠진 상태에서 있으니 채권 플레이어들이 야 빨리 금리 인하 해줘. 그들은 이제 그래야지 돈을 버니까 당연히 그런 게 된 게 이제 수급상으로 이제 일이 벌어지면서 이번 주 그러니까 8월 들면서 지난 주부터죠. 8월 1일이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한마디로 생각을 하면 이게 없었던 게 있었던 게 나와서 그러니까 불쭉 나온 게 아니고 이런 얘기들은 계속 있는 상태에서 어떤 다른 힘이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다른 힘이라 하면 BOJ 금리 인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트리거링이라는 거죠. 예, 금리 인상과 함께 얘기했던 예. 50bp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0.5 올릴 수도 있다는 그 그렇죠. 넘어갈 수 그러면 있다는 그거. 일본 금리하고 미국 금리가 줄어드는 거니까 전에는 양쪽으로 이익을 보던 게 양쪽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스퀴즈 당하는 거죠. 예. 이게. 그리고 또 거기에 엔화 약세 베팅을 엄청 했잖아요. 예. 근데 급격하게 13%나 강세가 됐습니다. 거기는 당연히 손실이 막대해지겠죠. 예. 헤지 펀드들이 보통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레버리지 엄청 쓰잖아요 예, 또. 당연히 거기서는 급하게 청산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스퀴즈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번 단기적인 이제 뭐 오늘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일본이 BOJ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급적 왜곡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런 일들이 이번에 벌어졌는데 예. 그러면 그냥 끝날 거냐? 거기에는 애매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왜냐? 얘 하나만 갖고 이랬다면은 모르겠는데 기저에 깔려 있는 게 경기 둔화 및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걱정을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면을 보여드렸듯이 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고평가된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딱 벌어졌으니 이것 때문에 수급적 왜곡으로 해서 급락을 했다 해서 만약에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이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지금 여기서 막 계속 빠질 거야라고 보는 게 아니고 수급적 상황의 왜곡 현상이 정상화되면서 반등을 하는데 예전처럼 추세적으로 반등할 수 강하게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힘을 많이 잃었다. 그러니까 네, 예. 이게 불이야한 거죠. 불이야. 예. 막 파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응? 안 그래도 집에 갈 때가 한참 멀었는데 예. 보니까 출입구는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급속도로 그냥 몰리니까 나살자고 그게 월요일 상황이었죠. 자본시장은 딱 그렇죠. 오늘 제가 나오면서 이제 몇 군데 물어봤더니 이제 이 주식시장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제 업무팀에 예. 그날 반대매매 진짜 많이 나갔니? 물어봤어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반대매매 그렇게 많이 안 나가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그렇게 예전처럼 막 무대뽀로 맹목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아요. 아유, 굉장히 굉장히 현명하십니다. 좋아졌죠, 사실. 굉장히 현명하시고 관리를 잘 하세요. 그런데 월요일은 많이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마이너스 8% 빠진 날 그날은 많이 나갔대요. 근데 반대 매매보다 더 많이 나간 게 뭐냐면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한 선매매, 선매도. 예, 선매도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날. 예.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날
실제로 우리가 걱정했던 일들이 벌어지긴 했구나. 이제 그건 팩트입니다. 그렇군요. 매일 아침에 이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거의 빠짐없이 만나고 또 투자 아이디어, 뉴스 이런 걸 전해주시는데 데이터를 많이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장에서 제일 열심히 보시는 이슈, 지표, 데이터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금리와 환율을 보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항상 보고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항상 달러 말씀을 인덱스. 드리잖아요. 네. 왜냐하면 주식은 수급에서 움직이는데 수급을 움직이는 건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금리에 의한 유동성 정책이 하나가 예. 있고요. 이제 물론 사후적으로 그게 이제 반영이 되지만 금리 정책은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율에 의한 수급이 외국인들 수급이 바뀌기 때문에 환율 이 두 가지를 항상 보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5% 가니까 시장이 텐트럼 일으키고 이번에 4% 아래 빠지니까 텐트럼 일으키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제일 중요하게 항상 보는 거고요.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 거는 금리와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뒷단에 있는 걸 설명하는 거지. 결론은 그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항상 이제 보는데 요즘에는 그 중에서도 이제 달러엔이 가장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이게 162엔 근처까지 찍었나? 뭐 162엔 갔지 않습니까? 달러 대비 엔화가요. 근데 요번에 142엔까지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번 시장이 그대로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거를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게 하나 한번 볼게요. 이게 엔화하고 나스닥 지수입니다. 예. 비슷하네요. 횡선을 하나 그려놨죠. 그러니까 똑같이 빠졌어요. 그러네요. 똑같이. 예. 똑같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등 줬죠. 엔화가 142엔에서 144엔까지 반등을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엔화를 보는데 BOJ에서 뭔가 특정한 얘기가 스무스하게 나온다면 완화적 얘기가 나온다면 괜찮아지지 않겠냐 그런데 오늘 그런 얘기가 뭐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위를 진짜 다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 은행이라는 게 예. 역사적으로 보면 실수를 치명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프라자 합의 이후에 예. 대응도 잘못했고 예. 또 버블에 대한 치유책 같은 것도 굉장히 미숙하게 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심정적으로 일본 하면 뭔가 용의주도 하고 한국보다는 훨씬 더 치밀하고 예. 금융시장에 대한 컨트롤도 잘한다고 제가 볼 땐 금융의 입장에서는 후진국이죠. 우리하고 좀 다른 이상한 것도 예, 되게 많이 하죠. 그렇죠. 예, 막 그 국채 발행해가지고 돈 가지고 주식시장에 있는 ETF 사고 막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잖아요. 아마 우리 그렇게 하면 국회에서 난리 날 걸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날 전 거예요. 국민이 난리 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이런 거죠. 엔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가지고 막 엔화를 사고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하고 좀 다른 정책들이 있고 그래서 뭐 섬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 캐리 트레이드 통사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 돈들은 전 세계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캐리 트레이드가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먼저 참고적으로 이걸 말씀드릴게요. 2000년 이후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2번 했습니다. 예.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 참 신기해요. 되게 신기한 게 2000년 8월에 0.25% 인상했거든요. 2000년 8월이 언제입니까? 이 글로벌 금융위기 맞을 때예요. 그때 인상해놓고 아 뜨거 막 그러면서 6개월 만에 다시 제로금리 갔어요. 2000년 8월 아니 2008년. 2008년, 예, 2008년에 2008년이겠죠. 그랬죠. 예, 2008년에. 예. 요거 2000년 8월, 요거는 언제냐면 죄송합니다. IT 버블 IT 붕괴. 버블 붕괴. IT 버블 붕괴. 예, IT 버블 붕괴죠. 그러면서 곧바로 제로금리 회귀했고요. 음. 제가 실수할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2006년 7월과 2007년 2월에 두 차례 0.2, 0.5% 올렸어요. 네. 그리고 2008년도에 곧바로 지금 말씀드린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잖아요. 네. 아 뜨거 그러고 다시 제로금리로 갔어요. 이게 오래 못 버텼어요. 2000년 이후에 2번이나 그랬습니다. 2번이나. 네.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두 번 다 전 세계가 좀 좋아졌다가 안 좋아지는 시기예요. 두 번 다. 이번에도 지금 처음에 화면 보여드렸듯이 미국이 고평가된다고 그러고 경기 둔화된다고 그러고 내년에 올해보다 안 좋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데 올해 그걸 해버린 거예요. 네. 그 내년에 경기 안 좋아지고 글로벌 경기 안 좋아지고 만약에 다 안 좋아진다. 그럼 이거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까? 네.
근데 타이밍도 어떻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쭉 한번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화면은 여러분께도 보여드렸고, 제가 외부 세미나들, 뭐 은행이나 이런 데, 뭐 보험이나 세미나 갔을 때 이제 만든 자료들인데, 예. 올해 제 하반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변수는 4가지로 생각을 네 하면서 가지. 제가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BOJ, 일본 금리 인상, 요거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경기 부양이 어떻게 나올지. 예. 요 부분이 아마 또 미국 대선 즈음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중국 요것도 얘기 안 한 지 중요합니다. 꽤 됐어요. 예, 요것도 예.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미국 대선과 미중 패권 경쟁. 요거 왜요?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요게 중요하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게 정상화 가정성 위험이라고 저는 4가지라고 보거든요. 예. 이 중에 2가지가 이번에 터진 거예요. 하나는 BOJ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금리 정상화. 미국 물가 및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 즉 채권 수익률이 정상화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에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예. 요 2가지가 요번에 되는 거고, 근데 요거는 아직 앞으로 닥칠 일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BOJ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텐트럼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아있는 게 이게 남아있어요. 위험이라고 써 있는 것만 한 3개 더 남아 있네요. 요 밑에 거는 이제 정상화 과정 위험이라고 했는데 네. 왜 그랬냐면 일본 금리 정책의 정상화 그리고 미국의 위험은 정부 부채. 그러니까 왜 이걸 정상화로 저는 표현하냐면 예. 팬데믹 후에 과도한 유동성, 예. 팬데믹 후에 공급자 위에 노동시장이 있었잖아요. 요게 정상화되는 과정이 이제 되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맨날 바라보고 갔던 시장을 바라보고 갔던 것에 정상화되면서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장은 거기에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예. 거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다 아시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은 당장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게 앞으로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보면은 이런 거예요. 2가지를 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의 정상화. 이거 맨날 보잖아요. 장단기 금리차가 있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돼가지고 이 0 아래로 갔다가 다시 정상화됐을 때 이 회색선이 딱 경기 침체거든요. 그렇죠. 경기 침체가 오더라. 지금 얘가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역전되어 있는데 이게 터닝해서 위로 올라가면 영선 위로 올라가면 이제 거의 붙었어요 지금. 예. 이게 영선으로 올라가면 경기 침체 과거에 왔지 않냐. 예. 이런 우려를 하는 거고 요건 지금 전체로 너무 긴 텀을 본 거고요. 가장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가장 최근에도 2019년, 2018년 말 2019년도에 이 영선 아래로 살짝 갔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터닝을 했어요. 그리고 팬데믹을 맞았습니다. 어허. 이렇듯이 이게 팬데믹 맞고 나서 2021년도에 역전은 됐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역전된 상태였어요. 그렇죠. 이건 비정상이잖아요. 이 비정상이 정상화로 가면서 이게 제로 위로 플러스로 장단기 금리차가 10년 만기, 2년 만기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경기 침체가 왔더라. 즉 지금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정상화되는 거는 경기 침체기가 되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시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 결국은 경기에 연동하는 시장이 그때부터 빠지더라. 이 얘기를 한 건데 요거는 지금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미리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미리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의 문제는 요거 먼저로 이거 짧게 넘어가고요. 예. 지금의 문제는 뭡니까? 첫 번째 문제 이거예요. 이거요. 이 흐름을 한번 쭉 판단을 해볼게요. 이것도 매일매일 제가 읽어드린 거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써온 거예요. 일본 BOJ가 연초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를 했습니다.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해서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 금리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때 YCC 폐지했고 ETF 매입 제도를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YCC라는 게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상단을 제한하는 예. 수익률을 상단을 제한하는 예. 그런 얼마 정책- 이상 못 올라오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놓고 시장이 이때부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야 이거 금리 올라가면 시중금리 올라가면 엔캐리 자금 이거 청산되는 게 일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랬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 BOJ에서 끝나고 나서 오에다 총리가 걱정하지 마. 우리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오에다 총리가 엔저 인플레를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 인상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이것도 매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전 관방장관 여당 의원이 예. 일본은 물가와 임금이 정체된 시기에서 상승하는 시기로 이미 전환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일본의 1분기 실질 GDP가 연율 마이너스 2.9%로 하향 조정됐어요. 예. 이번에 금리 인상하면서도 GDP 성장률을 하향시켰습니다. GDP 성장률 하향시키면서 긴축 정책을 써? 금리 인상을 해?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7월 31일 날 기준금리를 0.25%로 인상하면서 예. 2008년 12월 0.3% 이후에 17년 7개월 만에 동일 수준으로 회복된 거예요. 야. 여러분 17년 7개월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게 그냥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예. 17년 동안 있었던 걸 바꾸는 건데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번에 벌어진 거라고요. 예. 이게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올 하반기에 중요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거기까지만 했으면 됐는데 7월 30일 날 금리 인상을 해놓고 연내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요 얘기를 딱 했어요. 그러면 0.5%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2006년, 2007년도에 올렸다가 그냥 깨갱한 것처럼 이번에도 두 번 올리겠다는 거예요. 정상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미국이 고용지표가 크게 둔화하면서 9월에 비컷 가능성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면 금리차가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곧바로 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요번에 빠지는 7월 31일 날짜를 가만히 보세요. 7월 31일, 8월 1일, 8월 2일 폭락한 거잖아요. 요 날짜에 맞춰서 다 폭락을 한 거고 반등은 그럼 또 뭐 때문에 했느냐? 어제 BOJ랑 그리고 그러니까 BOJ하고 재무성하고 이런 데서 예. 모여가지고 예. 얘기를 했는데 대체결했죠. 예, 별 얘기를 안 했어요. 별 얘기를 안 하고 원론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오늘 특이한 거 오늘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일본이 어제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아침 시작하면서 2.7%까지 빠졌습니다. 예. 그랬다가 장중에 3.3%까지 급반등을 했어요. 예.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일본은행 부총재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 오늘이에요. 8월 7일. 필요시 정책 정상화 속도를 조절할 것. 시장 상황이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경우 금리 인상 궤적도 수정 가능하다. 아, 꼬리를 살짝 내렸네요. 예, 현 시점에서는 완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니, 총재가 예. 총재가 쏘아올린 예. 어? 예. 불기둥을 부총재가 와서 무마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총재는 예. 7월 31일 날 불과 며칠 전에 한 차례 더 인상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예.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기 좀 애매했을 것 같아요. 시장을 한쪽으로는 아무튼 BOJ는 금리 정상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예. 또는 정치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일본 좀 비정상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상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17년 만에 정상화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을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앞으로 더 하려고 마음속으로 있는데 시장이 이래버리네? 예. 야, 그러면은 시장은 달래기는 해야지. 연준이 맨날 하는 식으로 달래야지. 부총재가 그래서 이걸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났다가 곧바로 올리면서 다시 올렸거든요. 이게 우리 시장을 아침에는 약했는데 끌어올린 힘이었습니다. 결국 지금은 8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다 BOJ 워딩, BOJ의 엔화의 흐름 이거의 시장에서 움직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0.7% 하락을 했더라고요. 8월 1일부터. 아. 8월 1일부터 2.5%, 2일날 5.8%, 5일날 12.4%. 그리고 어제 10.2% 반등, 오늘 1.19% 반등해서 11.3% 반등했거든요. 20% 하락에 11% 예. 반등이면 반은 돌렸네. 반 돌린 거예요. 예, 반. 반은 돌렸네요. 이 반이 이런 얘기가 없었으면 못 돌린 거죠. 그런 얘기가 없으면. 이게 이 지금 시장을 움직인 건데 요거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아까 요 화면을 보셨고요. 그 사이에 일어났던 게 이 BOJ 금리 인상 후에 니케이 225의 움직임입니다. 네.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지금 요 8월에 있었던 텐트럼은 여기서 일어난 일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 자체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봐서는 요런 게 이제 문제이고 요런 게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또 남은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지금은 이제 더 위험한 건 나왔기 때문에 왜 더 센 거 나오면 약한 거는 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들어가 버리고 금리 정상화, 미국의 금리 정상화, 미국 그리고 일본 금리 정책의 정상화, 그리고 요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팬데믹 후 공급자 우위의 노동시장 쏠림이 뭐냐면 예. 팬데믹 이후에
공급자들이 없어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자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 고용이 됐던 거잖아요. 이게 풀어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3.9 갔다 4.1 갔다 이번에 4.3 된 거잖아요. 예. 요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게 리스크가 될 거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거예요. 아. 그 위에 있는 건 뭐냐면 팬데믹 후 과도한 유동성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정상화거든요. 이런 네. 정상화 가지면서 시장은 다시 텐트럼을 일으키는데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닥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하락이 있어서 이 하락을 설명드리고는 있지만 뭐 늘상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가슴이 답답했던 건 뭐냐면 이 시장이 시한부 시장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시한부? 거예요. 예. 어.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번 빠질 때 말고 아, 상승이 예, 상승이 이제 끝이 보인다. 예, 끝이 계속 보이는 시장에 계속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 이번 BOJ 금리 인상이 시장에서 확 터들짝 놀라게 한 거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에 어쩌면 제가 이런 표현을 요즘에 쓰는데 예행 연습, 예행 연습. 예행 연습을 이번에 한번 한 거다라는 생각이 예행 듭니다. 연습이라는 그 말과 예. 의미가 상통하는 게 예방 주사할 수도 있네. 그렇죠, 그렇죠. 예방 주사. 예. 예방 주사. 예. 그죠? 야 이럴 수 있어라는 거 보여준 거죠. 예방 주사 맞으면 옛날에 어렸을 때 불 주사 예. 맞으면 이게 부어요. 예, 아프지. 그래서 울고 생대수가 안 맞는다고 예, 하는데 맞아요. 안 맞으면 예. 콜레라 걸렸잖아요. 예, 예. 그런 거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 과정을 겪기 때문에 향후에 BOJ의 경로도 아마 좀 달라질 거고 예.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면서 연착륙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은 이 내성적 체질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아침 방송하신 분 중에 여러 가지 워딩 중에 탁 꽂히는 말씀 하나가 뭐였냐면요. 예. 지금 기준금리가 물론 기준금리하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나 실제 금리하고는 원래 갭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준금리가 5.2에서 5.5% 있는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7 이제 올라서 3.9%예요. 그럼 여기서 내린다 하더라도 예. 만약에 25pp씩 4번 내려 100pp 내리면 그러면 4.25에 4.5 뭐 그래봤자 4.25 뭐 더 내려봤자 4.25 4%잖아요. 그러면 그 갭을 따졌을 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그러면 3% 2%로 가요? 그렇게까지 급락할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거 완전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꽤 많이 반영하면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꽤 많이 반영하면서 즉 채권 시장의 텐트럼으로 인해서 주기장이 확 또 텐트럼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장에서 상당 부분 지금 내재화하고 있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예방주사를 상당히 맞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우리 박 이사님이 여러 가지 기여를 해주시지만은 사실 요즘에 이런 분석을 잘 요청하지도 않고 잘 대응도 안 해주잖아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어느 구간에 들어와 있냐. 한번 볼까요? 그죠? 같이 그럼요. 그거 한번 봅시다. 예, 재밌게. 근데 네. 차트를 많이 갖고 오면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네. 그래 너무 많으면 또 시간이 제한되니까 일단 몇 가지 차트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차트 보세요. S&P 500의 월봉입니다. 요 선을 걷던 건 뭐냐면 이게 신고가를 돌파한 선이고요. 요 선을 걷을 때가 2024년 3월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도 돼? 라고 걱정했던 예. 우화가 있었던 때가 요 선이에요. 지금 어디 있죠? S&P 500 월봉이 이게 한참 위에 있어요. 월간 요번에 하락한 게 5% 하락했어요. 뭐 S&P 뭐 어디 폭락했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S&P 500은. 그러네요. 근데 걱정을 하는 이유는 예.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은 신고 지수를 돌파한 지점을 갔다가 왔어요. 그러네요. 거기까지 이제 깼다가 왔습니다. 예. 월간 저점이 10% 빠졌었고요. 지금 종가상으로는 7% 하락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뭘 보여주냐면 전체 지금 다우존 산업지수는 더 탄탄해요. 지금 그렇죠. 그거보다는 우리 상반기에 있었던 연초부터 상반기에 있었던 AI향 하드웨어 반도체의 고평가 랠리가 얘들이 많이 달리면서 얘들이 빠지면서
얘들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얘들 빠지면서 시장이 훅 무너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주도주가 빠지니까. 엔비디아 같은 거. 예,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체감적으로 빠졌다. 실제로 체감적으로 많이 많은 종목도 있고. 근데 월봉을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네요. 그렇지 않죠. 네. 지금 현재 S&P 500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랑 거의 비슷하고요. 예. 나스닥을 설명을 들으면 차트로 설명드리면 뭔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음봉이 컸다는 거는. 그런데 윗골을 달았어요. 이 충격적인 사건을 고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 나 좀 더 봐야지. 요런 차트예요. 요 차트는. 이 차트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렇게 요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은 니케이 225입니다. 야, 이건 확실히 한번 무너지려고 한 거네요. 제가 요걸 오타가 하나 생겼는데요. 네. 이게 월간 저점이 마이너스 20%예요. 예. 그리고 오늘까지 반등을 해서 마이너스 10%군요. 이거는 밑에 거래량을 보세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시 올라갈 수 못하는 모양이에요. 아, 전고점 못 들어오려고. 이거는 직전의 고점도 다 깨고 내려왔다가 한 거잖아요. 자, 지금 일본의 투자자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박병창 이사께서 저 차트로만 보면 니케이 225는 전고점 뚫기 좀 어렵다. 이거 차트로 봐서는 일본은 야, 그렇습니다. 이거 이 얘기도 또 일본 투자자들 다 던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뭐 그러지는 않겠죠. 일본 그리고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일본은 그 동안에 제가 여기 데일리 방송하면서 매수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제가 소신발언 하나 했어요. 다른 건 잘 못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일본이 이렇게까지 오를 만한 이유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진짜 엔화 약세의 수혜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했고 그리고 돈으로 막 그냥 쏟아 붙였으니까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그리고 또 하나는 BOJ에서 연초부터 계속 금리 인상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하는데 시장이 안 올라가나요? 예. 금리 인상하면 시장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럴 개연성이 있었어요. 예. 그게 터진 거고 일본은 얘네들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유가 있는 하락인 거고 예. 나스닥이 빠진 거는 얘도 이유가 있어요. AI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과도한 랠리로 정상화되는 약간 그러니까 고평가된 게 조금 이제 내려오는 이런 예. 과정이 좀 있는 거고 S&P 500은 별거 없었고 이런 거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엔비디아입니다. 야. 엔비디아의 이거는 주봉이에요. 주봉. 엔비디아가 최고점부터 최저점까지 봤을 때 최고점 140달러였어요. 140달러였고요. 네. 저점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거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지 않고 최근에 월간으로 보면은 8월 1일부터 빠진 거 보면은 한 10% 빠졌고요. 예. 최고점에서 최저점 지금 22%. 요건 한 22% 빠진 거거든요. 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걸 여기서 의미하냐면요. 얘는 다른 데들이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일본 빠지는 것도 그렇고 이거보다 얘는 먼저 빠졌어요. 예. 얘는 먼저 빠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랠리를 질주를 했던 기술주들이 반도체, AI 반도체들이 먼저 시장에서 너무 많이 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실 빠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중 고점을 줬습니다. 그러네. 요거는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 하면서 엔비디아는 이중 고점 차트 매주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예. 매주. 엔비디아는 고점을 찍은 거예요. 일단 그래서 단기적으로 얘는 기간의 조정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자. 언제 다시 봐야 되느냐? 8월 28일 날 실적 발표할 때. 실적 발표하고. 예. 그때까지는 얘는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건데 요 차트를 보면 설명을 좀 드리면 직전의 고점 라인까지 다 원위치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주도주기 때문에 주도주는 이 저점 라인을 깨고 내려가지 않아요, 사실. 내려가면 주도주 탈락이죠. 그래서 탈락이에요, 탈락. 네, 탈락이죠. 예, 탈락입니다. 이거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를 지킬 개연성이 상당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이게 다시 그러면 130달러 넘어서 예전으로 따지면 1,300달러잖아요. 이게 액면보다 하는 거니까 예. 이 위로 다시 넘어가는 힘이 있으려면 반드시 이 추세 라인 위로 올라서야 돼요. 올라서지 못하면 그러면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럼 네. 진짜 그건 힘든 시장이 돼 버립니다. 그렇겠네요. 지금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기를 올라서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요걸 가지고 우리 시장 설명드려 볼게요. 이건 코스피 월봉입니다. 여태까지 S&P 500과 그리고 뭐 나스닥과 그리고 일본 니케이 225와 그리고 엔비디아와
이거 비교해 봤을 때 예. 우리 코스피 월봉을 보면 우리나라 1년 동안 움직임이 어리자면 노란색으로 저희 해볼게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이게 뭐 한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올해 내내 국장을 안 돼 국장 욕먹은 게 그거예요. 그냥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냥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월봉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조금 더 주봉으로 자세히 보면 그 사이에 요렇게 있었던 사이에 요런 움직임은 있었어요. 요런 움직임은 그래도 있었습니다. 추세를 가지고 뭔가 움직이고 있네요. 예. 추세적으로 상승을 좀 하다가 추세를 무너뜨리면 내려오죠. 예. 아까 제가 엔비디아 보여드린 게 뭐냐면 상승 하락 했죠. 정고점 돌파 못했죠. 여기서 깨고 내려갔죠. 예. 다시 반등을 줄 때 요 추세선을 다시 위로 못 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예. 이번에 똑같은 거예요. 상승 하락 있단 말이에요. 요번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예. 얘가 다시 이 추세선으로 올라가는 시도를 합니다. 꼭 네. 해요. 하다가 다시 무너지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엔비디아 차트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똑같잖아요. 상승 하락 하다가 정고점 돌파 못했죠. 예. 이게 똑같은 주봉입니다. 그러다 밀렸죠. 이 추세선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면 꽤 오랜 동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들 차트가 어떤 차트에 있냐면 중간에 BOJ로 인해서 BOJ의 금리 인상의 이 이유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되돌림을 할 거예요. 되돌림을 하는데 이 되돌림에서 다시 원위치로 가느냐 못 가느냐는 앞으로의 경기 지표에 달려 있어요. 예. 경기 지표가 달려 있는데 이거는 경기에 따라서 이 지표가 어떻게 될 거야? 경기가 앞으로 침체될 거야? 아니면 경찰력 할 거야? 연착륙 할 거야를 우리가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축으로는 그런 것도 많이 들으시고 공부도 하시되 그걸 반영하는 게 차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트가 이 추세선으로 다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가 향후 한 6개월은 달려 있습니다. 그러네. 거기에 달려 있다. 그런 정도에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옛날만큼 보지는 않죠.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차트는 신기한 게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잘 맞죠. 차트는 저 심리가 담겨 있죠. 예, 심리가 담겨서 그런 겁니다. 그 순간에 거래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다 담겨 있어서 그래서 차트는 차트대로 사전에 차트가 이렇기 때문에 매수하고 이렇기 때문에 매도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 차트가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주는 사후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대로 사후적으로 설명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최종 판단에 트레이딩을 할 때 판단할 때는 차트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수급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외국인이 많이 샀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매도 전환을 했는데 어쨌든 또 최근의 상황은 다시 개인이 장을 지키고 네, 개인이 나홀로 매수를 하는 네, 맞습니다. 약간 그런 양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이건 하락 전환이다 이거. 예. 혹은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야 마음 편안하게 투자하자. 예.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가장 좋은 케이스는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기관. 게 저는 좋은 케이스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건 캡처해 왔습니다. 예. 올해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8월 7일 오늘까지 예. 외국인들이 22조 원 순매수했습니다. 오늘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는 2조 1천억 매도했습니다. 2조 매도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는 22조 순매수예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순매수 기조라는 겁니다. 여전히 예. 순매수 기조예요.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기관들을 보세요. 개인들은 계속 주창 파는 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고 12조 원을 팔았고 중요한 건 기관이에요. 기관이 8조 2천억을 팔았는데 금융투자는 기계 매수거든요. 나머지는 싹 다 팔았어요. 싹 다. 그냥 1년 내내 팔았습니다. 코스피만 판 게 아니고 코스닥도 그렇고 1년 내내 주구장창 팔았어요. 우리 한국의 기관. 예, 금융투자는 기관에서 빼자고요. 어차피 저 단기 트레이딩. 예, 그러니까 금융투자 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란색 여기만 해놨잖아요. 예. 그냥 내리 팔았습니다. 내리 계속. 뭔 생각이에요? 계속 그렇게 팔아서 아마도 코스닥 팔아서 코스피에 우량주 좀 갔을 거고 예. 밸류 프로그램 있으니까 예. 또 국내 시장에서 팔아서 미국으로 좀 갔을 거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팔았어요. 예. 그런데 8월 1일부터 8월 7일 요번 시장이 예. 하락하는 동안 볼게요. 예. 외국인들이 2조 팔았고요. 개인들이 3조 7천억을 샀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예. 개인들이 지금 다 받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은 1조 8천억을 팔았는데 잘 보시면 금융투자가 2조 1천억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빼자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기관이 사기 시작을 했어요. 예. 투시는 얼마 안 되지만 물론 일주일뿐이 안 지났으니까 투시는 약 1,040억, 연기금은 약 42억 정도 샀는데 네. 이틀 동안 약 42억이 아니죠? 4천억이죠. 4천억. 네. 죄송합니다. 4천억 정도 샀는데 1,000억에 4천억. 그래서 한 5천억 정도 샀더라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투신과 연기금이 이게 1조 이상으로 조 단위로 매수하기 시작을 한다. 예. 라고 하면 기관들은 그동안에 내리 팔다가 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저가 매수로 이제 들어올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기관 매수로 인해서 하방 경직성을 가질 개연성이 있고 또 기관들이 들어오는 종목이 우리한테 수익을 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좋은 쪽으로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나쁜 쪽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떨어지면 저는 더 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 기관들은 지금은 저가 매수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올라오면서 낼름 다 팔아버리고 결국은 8월에 보니까 여전히 계속 매도더라. 장 없네 그러면. 예. 장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올라와도 이제는 요건 단기 트레이딩만 한 거고 이제 뭐 우리는 기관들은 계속 팔 거야 우리 시장은 이렇게 예.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외국인들은 22조를 샀는데 이번에 2조를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올해 산 걸 22조를 다시 바꿔서 다시 파는 쪽으로 갈까? 저거는 현물 기준이죠. 현물입니다. 선물하고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선물은 이제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는 어쩔 때는 일방향으로 갈 때도 있고 그 선물은 만기가 있잖아요. 예. 얘는 만기가 없이 계속 가는 거. 선물은 만기가 있어서 그때 그냥 어느 순간에는 샀다가 또 청산했다 샀다가 성산했다가 선물은 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저게 한국 시장이 진짜 좋아 보여서 외국인이 저렇게 많이 샀나? 그렇죠. 한국을 공매도 없는 그리고 공매도 없는 예, 그 예. 효과가 많은 거죠. 예. 만약 공매도가 있었으면은 예. 공매도 하는 것도 매도로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퉁치면 상세해야 되는 거죠. 롱숏이 안 되는 시장이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예. 그냥 저 객관적인 노미널 저 숫자만 예. 보면은 예. 야 외국인이 한국 이렇게 좋아해? 예. 아니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만 볼 수는 없죠. 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삶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방어하지만 세지 않은 거예요, 시장이. 그렇죠. 시장이 세지 않은 거예요. 예. 숏도 있고 롱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순수하게 이 정도로 사면서 올라왔으면 지수는 훨씬 셌을 거예요. 그렇겠죠. 훨씬 셌을 거라고요. 예. 근데 이거는 들어왔는데 숏 없이 롱만 들어오는 한쪽으로 네이키드로 들어온다? 그러면 상당히 보수적인 매수였을 거예요. 그렇죠. 롱 온리. 예, 롱 온리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천천히 사거나 장기 투자. 싸게 사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음.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려고 의지가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렇게 휘발성이 좀 없지 저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장이 세려면 예. 롱 온리도 들어오고 숏 예. 카바가 예, 들어오면서 맞습니다. 확 붙어야 되는데 예, 그런 그게 면이 있어요. 2020년, 2021년 초 이런 상황 아니었나 싶은데. 이제 2020년 말서부터는 이제 예. 개인들이 처음에 들어왔고 예.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외국인도 들어오면서 확 이제 쇼커버 올라오니까 쇼커버 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미국도 그렇고 예. 일본도 그랬고 얘네들은 진짜 센 매수가 들어와서 가격을 그러니까 매수라는 건 뭐냐면요. 요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매수는 가격을 올려서 사는 매수가 있고 예. 저가에 사겠다는 매수가 있는 거예요. 받치는 거. 예. 저가에 사겠다는 매수가 백날 들어왔자 그럼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관의 행보를 잘 보시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다음에 이런 변동성이 오면 계좌가 펄해져요. 예. 회복이 돼도 예. 사실 마이너스 20에서 아까도 보셨지만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거지.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예. 아이 다 치워버려 이거. 아이 여기 보니까 위탁자의 계좌가 돈이 있는데 예. 물을 타? 헷갈리죠.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스테이. 예. 이렇게 되거나 예. 그죠? 예. 물은 언제 타야 되는 겁니까? 뭐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당연히 터닝하는 걸 보고서 물 타야 된다. 그러니까
물타지 말고 불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이 아니라 불타야 된다. 불타야 된다. 근데 그게 사실 맞아요. 수익이 낸 사람들을 보면은 네. 경험적으로 보면요, 물탄 게 아니고 불탄 사람들이 훨씬 수익을 많이 내고 그리고 뭐 불타다가 물리기도 하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요, 불기둥을 뽑으면서 막 올라가는 주식 있잖아요. 네. 대부분 우리는 못 사요. 대부분 못 삽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끝나고 보면 대부분 다 기관들 사갖고 있어요. 음.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음봉 주면서 막 떨어지는 종목 있잖아요. 그런 종목 우리 대부분 바로 파나요? 월요일날 우리 파나요? 잘 못 팔잖아요. 반대 매매 걸릴까봐 파는 거 빼놓고는 그냥 확인하고 그 다음날 팔고 막 이런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침에 방송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끝나고 보면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냅다 다 팔아버렸잖아요. 이제 기관들은 시장을 비매물 추종해야 된다라는 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도 있지만 예. 경험적으로 그걸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어허. 그렇게 함으로도 불구하고 펀드들 잘 보면 수익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많이 듣고 해보고 싶어도 잘 못해요, 그거를. 그렇죠. 습관적으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데 내가 줍줍이란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줍줍이라는 거. 그러니까 줍줍의 개념으로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만약에 요번 떨어지는 동안 개인 투자들이 왕창 샀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을 줬으니까 또 이권에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줍줍의 개념으로 계속 해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예. 그리고 뭐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할게요. 예.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를 할 만한 종목들이 생길 수 있겠죠. 예. 실적 좋고 그런 같이 종목- 빠져버린 거. 분할 매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럴 때 교체를 하죠. 기관 투자자들 다 교체합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체를 하느냐? 하락할 때 하락폭이 작거나 또는 상승할 때 남들보다 상승폭이 커. 그런데 거기 봤더니 수급이 있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월요일, 월요일 날 빠지고 화요일 날 반등 주고 오늘까지 있는데 지수는 50% 분들이 반등을 못했죠. 근데 어떤 종목들을 보면 빠진 거 다 만회했거나 아니면 그 위로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얘네들이 더 가는 거예요. 얘네들을 지고 있고요. 지고 있고 그렇지 못한 애들이 있습니다. 빠질 땐 빠졌는데 올라올 때는 빠질 때 10% 빠지고 올라올 때는 1, 2% 올라오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빠졌어. 어허. 얘는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이걸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참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참 어려운 얘기지만 펀드 매니저분들하고 뭐 방송하거나 얘기를 해보면 그들은 그걸 하기 때문에 손실이 크지 않거나 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실증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더라도 그걸 자꾸 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손절을 쳐야 될 때는 쳐야 되죠 또. 그렇죠. 그 말씀인데. 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좀 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마이너스 30% 났어요. 그러면 나는 50% 이익을 내지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거 마이너스 30% 가지고서 그동안에도 안 좋았는데 질질질질 매고 있는 마이너스 30%인데 시장이 폭락해가지고 내가 종목들을 열심히 찾아봤더니 얘는 위로 업사이드가 꽤 많어. 나는 이거보다는 이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 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상당히 잘 하는데 우리들은 좀 못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화면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여주세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먼저 이거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프 베조스.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창업자죠. 사람들은 내게 미래에 무엇이 변할 것인가를 묻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가를 묻지 않는다. 불확실성의 세계에서는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을 선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전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주식만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주식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하는 사람이니까 강의할 때 꼭 쓰는 얘기거든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해보면 이렇습니다. 미래에 주식시장에서 무엇이 변할 것인가를 우리는 맨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야지 안 올 건지 뭐 금리 인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이런 거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가 경착륙이든 연착륙이든 뭐든 간에 주식시장에 불변이 있어요. 불변.
그 불변이 뭐냐면 이익을 낼 수 있는 경제적 태자를 갖고 있는 기업이냐 이게 불변이잖아요. 이게 불변이지 않습니까? 그 기업을 빠졌을 때 찾는 게 정말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울 때일수록 그걸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기업이 뭔지. 그런 기업이 이번에 시장이 빠지면서 덩달아서 막 빠졌어? 오, 찬스죠. 그렇죠. 지금은 땡큐죠. 그걸 찾아서 기왕 만약에 내가 주식을 못 팔아서 이런 상황이 됐다면 그걸 찾아서 다음에는 성공을 주식을 하면서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네. 성공할 때도 있고. 그래서 다음에 나는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항상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하면서 뭐 원래 준비하지 않았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그리고 좀 어떤 분께는 죄송하지만 굉장히 주식시장에서는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 굉장히 중요하고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힘든 것 때문에 낙심해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발생시키면 안 돼요. 김프로님 맨날 말씀하신 것처럼 본업에 충실하고 본질에 내가 이거 충실하라. 재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다른 걸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비트코인이 가장 최근에 1억까지 갔었죠. 그렇죠. 예전에 불과 아주 오래전 얘기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이 맞고 돈 막 뿌려대면서 그 이후에 막 이제 부각도 많이 된 거잖아요. 그게 100만 원인가에 저도 처음 들었을 때 100만 원만 이럴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네. 누가 사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게 1000만 원을 살짝 넘겼다가 다시 200만 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네.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 뭐 아무튼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이랬던 뉴스 나오고 막 그랬죠. 그런 뉴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너무 낙심했고 직업도 잃고 뭐 삶을 포기하고 막 이러면 이상한 그랬는데 생각해보세요. 돌이켜서 불과 몇 년 후에 몇 년만 더 있었으면 하나에 1억짜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자본시장이거든요. 이게 금융시장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꼭 가져서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어요. 이번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이 정도는.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번 빠지면서 또 들어요. 왜냐하면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종목을 딱 찍어서 따끈따끈한 수익을 드리는 그런 패널들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뭐 그건 팔리시니까. 그런데 사실 길게 보면은 지금 우리 박병창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본시장과 주식 또 자기의 어떤 웰스라고 하죠. 자기의 부를 지키기 위한 태도와 그 태도를 견지하려는 노력, 이런 게 결국은 제일 중요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업에 훼손이 될 정도로 주식에 몰입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이 여러분들의 삶을 좌우하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좌우하셔야 되는데 극단적인 어떤 생각을 하시거나 용어를 쓰시거나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혜자가 있는 기업을 갖고 계시다면 그 기업이 결국은 여러분께 또 차별적인 수익률과 부를 준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큰 변동성 구간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아마 아침에도 나오셨지만 저녁에도 나오셔서 1시간 같이 한 박병창 이사님의 깊은 속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저도 내일 아침에 여러분 어김없이 정프로와 함께 아침 라이브를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